안녕하세요. 저는 20살에 받은 은혜를 40까지 갚으며 살았던 평범한 회사원 민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빚을 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빚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지난달 보름날이었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석 달 만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아버지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로 북적였지만 정작 상주인 저는 그 사흘 내내 제대로 울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새어머니가 계속 제 옆에 붙어서 사람들 앞에서 너무 슬퍼 보이지 마. 너무 울면 내가 못 살게 군 것처럼 보이잖아. 라고 속삭였거든요. 새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2년 뒤였죠. 처음 만났을 때 새어머니는 정말 다정해 보였고 아버지도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어요. 새어머니에게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우리 넷이서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네 대학까지 책임질게. 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어머니는 제 대학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4년 내내 한 학기도 빠짐없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에 빚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게. 내가 네 등록금 얼마 냈는지 알아? 4,200만 원이야. 네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돈이야. 라는 말을 명절 때마다 집안 대소사 때마다 들어야 했어요.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새어머니가 저를 장례식장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민지야, 잠깐 할 얘기가 있어. 혼자 좀 와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어머니 옆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거든요. 새어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김 변호사님이야. 우리 유산 문제 정리하려고 모셨어. 유산이요? 아버지 49제도 안 지났는데요. 제가 당황해하자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1천만 원, 그리고 상가 한 개 정도 되네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사무적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20년 동안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당연히 아파트랑 예금은 내 몫이야. 저는 멍하니 새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영정사진이 있는 빈소에서 불과 5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서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는 유진이 줄 거야. 유진이도 이제 결혼해야 하니까. 유진이는 새어머니가 재혼 전에 낳으신 딸, 그러니까 제 이복 동생이에요. 그럼 저는요? 제가 물었을 때 새어머니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 너는 네가 받은 만큼 계산해야지. 계산이요? 대학 등록금 4,200만 원. 거기에 이자 20년치 계산하면 8,400만 원 정도 돼. 그걸 빼고 남으면 줄게. 제 귀를 의심했어요. 대학 등록금에 이자까지 계산한다고요? 새어머니는 계산기까지 꺼내며 정확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연 5% 복리로 계산했어. 은행 이자보다 싸게 쳐준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동등한 상속인이긴 한데 어머님 말씀대로 생존 증여나 지원받은 부분을 특별 수익으로 보면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새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불만 있어? 그럼 법원 가서 싸워볼래?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지 다 밝힐 텐데? 희생이요? 제가 언제 새어머니께 무엇을 요구한 적 있나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게 쏟아붓던 은혜라는 이름이 사실은 전부 장부에 적혀 있었다는 걸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푼 한 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장부를 펼쳐들고 계산서를 내민 거죠. 일주일 안에 답죠. 조용히 정리할 거야. 아니면 법정에서 볼 거야. 새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실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너무 맑았고 아버지가 누워 계신 빈소에서는 독경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요. 아빠, 저 정말 빚쟁이였어요? 제가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살았던 거예요? 영정 속 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짓고 계셨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한밤중 저는 장례식장 로비 의자에 앉아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대학 신입생이던 제게 새어머니가 건넨 등록금 고지서, 엄마가 냈으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던 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시작된 끝없는 요구들. 명절 때마다 등록금 낸 보람을 느끼게 용돈 좀 줘. 새어머니 생일 때마다 네가 효도할 차례야.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은혜에 이자까지 붙는다는 건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명절 용돈 50만 원씩 1년에 4번, 20년이면 4천만 원. 생일 선물, 경조사비, 급하다며 빌려간 돈들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를 준 걸까요? 제 통장에 돈이 새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저는 빚을 갚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 계산으로는 제가 아직도 빚쟁이였습니다. 8,400만 원이라는 제가 10년을 모아도 모자를 큰돈을 빚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버지,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49세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준 기한은 일주일.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대로 무릎 꿇고 싶지 않다는 것.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교 입학사진, 그리고 새어머니와 찍은 첫 가족사진.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20년 전 그날부터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새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가을이었어요. 아버지가 민지야, 아빠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라고 하시며 데려온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재혼 전에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셔서 저녁을 내주시고 야식도 챙겨주셨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며칠 뒤 새어머니가 등록금을 내주시며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보답이 뭔지 저는 곧 알게 됐어요. 대학교 1학년 첫 명절 때 새어머니네 친척들 앞에서 얘가 우리 민지예요. 제가 대학까지 보내주고 있죠. 라고 소개하시더니 며칠 뒤 저를 부르셨죠. 민지야, 엄마가 네 등록금 500만 원 넘게 냈는데 명절 용돈 50만 원도 못 줘? 그때부터 명절마다 새어머니 생일마다 엄마 용돈 좀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유진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새어머니의 친딸인 유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제 방의 절반을 차지했죠. 그런데 유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유진아, 등록금은 당연히 엄마가 내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딸인데 유진이한테는 당연한 것이고 저한테는 빚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첫 월급으로 새어머니께 100만 원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조금씩 갚을게요. 새어머니는 돈을 받으시더니 계산기를 두드리셨습니다. 등록금 총 4,200만 원에 이자까지 계산하면 8,400만 원이야. 근데 민지야, 너도 생활비는 필요하니까 매달 50만 원씩 주면 되겠다. 14년이면 되지?
14년이요? 저는 그때 아버지께 여쭤봤지만, 민지야, 그래도 네 대학은 보냈잖니. 엄마한테 조금씩 갚는 게 맞는 것 같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14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새어머니께 드렸습니다. 14년이 딱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 이제 등록금은 다 갚은 거죠? 라고 물었어요. 민지야, 그건 등록금일 뿐이잖아. 네가 대학 다니면서 집에서 먹고 잔 게 공짜야? 그리고 유진이 언니로서 동생 뒷바라지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민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엄마 기분이 상하면 집안이 편치 않잖니. 아빠가 편하게 좀 살게 해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돈을 끊으면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괴롭힐 거라는 걸.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민지가 은혜도 모른다고 말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계속 드렸습니다. 14년이 지난 후에도 매달 50만 원씩, 명절마다 100만 원씩, 등록금은 다 갚았으니 이제는 효도하는 거야 라는 명목으로요. 유진이 결혼할 때는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냈고요.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 계산해보니 취직 후 20년 동안 총 1억 7천만 원을 들였더라고요. 등록금 명목 14년간 8,400만 원, 그 이후 6년간 3,600만 원, 명절 용돈과 경조사비 5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은 정말 용기를 내서 어머니, 제가 그동안 드린 게 정말 많은데 이제는 좀 이라고 말했어요. 새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이제 엄마 용돈 주기 싫다고? 네가 대학 못 갔으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결국 저는 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유진이는 정말 달랐습니다. 취직도 안 했는데 새어머니가 차를 사주셨고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금 3억을 내주셨거든요. 저는 그 3억이 제가 20년 동안 모아들인 돈에서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쁜 것 같았어요. 명절 때마다 새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셨어요. 우리 민지 효녀예요. 매달 용돈 꼬박꼬박 갖다 바치죠.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민지야, 미안하다. 그래도 네 엄마가 대학은 보내줬잖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40살이 될 때까지 빚쟁이처럼 살았습니다. 제 월급의 절반은 늘 새어머니께 갔고 나머지로 겨우겨우 생활했어요. 결혼도, 내 집 마련도, 저축도 모두 포기했죠. 끊으려고 할 때마다 새어머니는 은혜도 모르냐고 했고 아버지는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흘 뒤 새어머니는 변호사를 데려와 제가 받은 만큼 계산하자고 하셨죠. 20년 동안 제가 드린 1억 7천만 원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새어머니 계산으로는 제가 아직도 8,400만 원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고 새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유산 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정말 빚쟁이였나요? 영정 속 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정태경 아저씨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태경 아저씨는 아버지와 40년 지기 친구였는데 장례식 때도 오셔서 많이 우셨던 분이에요. 민지야, 나 정태경 아저씨야. 지금 시간 괜찮니? 아저씨가 너한테 줄 게 있어서 그러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태경 아저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아저씨는 아버지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지야, 어서 와. 앉아. 아저씨 얼굴에는 뭔가 말하기 힘든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지야, 장례식 때 조문객들 얘기 들었니?
네 아버지가 생전에 너 대학 보낸다고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아니? 네, 그런 말씀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말이야. 그 등록금 사실 네 새어머니가 낸 게 아니야. 네 아버지가 다 내셨어. 저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내셨다고요? 그럼 새어머니는 왜 자기가 냈다고? 아저씨가 증거도 있어. 네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부탁한 게 있거든. 정태경 아저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네 아버지가 20년 동안 모아둔 증거가 다 들어있어. 등록금 영수증 원본, 아버지 통장 입출금 내역, 그리고 편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아저씨한테 이걸 꼭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봉투를 열자 아버지 필체로 정리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위에 있던 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었어요. 납부자 이름란에 아버지 성함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한 학기도 빠짐없이 아버지 이름으로 납부된 기록. 그 밑에는 아버지 통장 입출금 내역이 있었고 등록금 날짜마다 정확히 525만 원씩 출금된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글씨가 떨려 있는 걸 보니 많이 편찮으실 때 쓰신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지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네 곁에 없을 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네 대학 등록금은 새엄마가 아니라 내가 납부했단다. 하지만 나는 20년 동안 그 거짓말을 바로잡지 못했어. 왜 그랬냐고? 이 못난 아빠는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단다. 네가 고등학생일 때 아빠가 회사 돈을 잠시 빌려 쓴 적이 있어. 할머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아빠한테 돈이 없었거든. 1억 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서 썼다가 조금씩 다시 넣었어. 그런데 그 일을 새엄마가 알게 됐어. 재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빠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 증거를 발견한 거야. 당시 회사 통장 사본, 내 통장 기록, 아빠가 급하게 적어둔 메모까지. 새엄마는 그걸 전부 복사해서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뒀어. 네가 대학교 1학년 때 새엄마가 너한테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었지. 나는 그건 안 된다고 반대했어. 그때 새엄마가 아빠 횡령 증거를 꺼내 보이며 경고했어. 시효가 아직 안 지났고 회사에 제보하면 아빠는 전과자가 된다고. 내가 감옥에 가는 건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네가 전과자의 딸이 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네 취업에, 네 결혼에, 네 인생 전부에 그 낙인이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빠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 그 뒤로 아빠는 20년 동안 새엄마의 거짓말을 바로잡지 못했어.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새엄마는 증거봉투를 꺼내 보였거든. 아빠가 비겁했어. 새엄마의 협박에 굴복한, 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였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증거를 모았어. 네 등록금 영수증, 새엄마가 받은 돈의 입출금 내역, 협박으로 얻어낸 명품 구매 기록까지. 아빠가 살아서는 말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네가 진실을 알고 정당하게 네 몫을 찾을 수 있게. 민지야, 아빠가 강인한 아버지가 아니어서 정말 미안하다. 새엄마의 협박에 무릎 꿇은 약한 아버지여서 미안하다. 부디 이 비겁한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 증거들로 네가 받아야 할 것을 당당히 찾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빚쟁이 취급받으며 산 걸, 월급의 절반을 새어머니께 갖다 바친 걸. 민지야, 네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아저씨가 다 봤어. 한 번은 술 드시고 내가 민지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라고 우시더라.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아버지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새어머니가 장례식 뒤로 친정에 가 계셔서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수첩이 하나 나왔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치 가계부였어요.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꼼꼼한 필체로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1999년 3월 민지 등록금 525만 원 납부, 아내 명품백 구매 230만 원. 1999년 9월 민지 등록금 525만 원 납부, 아내 명품 시계 구매 180만 원. 4년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제 등록금을 낼 때마다 새어머니가 명품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걸 다 사주셨던 거예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은행 입출금 내역서 20년치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새어머니께 드린 돈이 찍혀있는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돈이 들어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큰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이 내역서 여백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기셨더라고요. 유진이 차 구매 계약금 1,000만 원, 유진이 결혼 전세금 3억 원, 아내 명품 가방.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었고 그 거짓말로 저를 20년 동안 이용한 거였죠. 아버지는 그걸 다 알면서도 막아주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목소리였어요. 엄마, 언니 없지? 빨리 이야기 좀 해야 돼. 저는 재빨리 아버지 방 안쪽 옷장 뒤에 숨어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 언니가 요즘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 어제 나한테 엄마가 내 등록금 얼마 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유산 정리 빨리 끝내야 한다니까? 변호사가 등록금 영수증 같은 거 요구하면 어떡할 거야? 아빠 이름으로 된 영수증밖에 없잖아. 걱정 마. 엄마가 예전에 등록금 고지서 몇 장 모아뒀어. 거기다 내 이름 써넣으면 돼. 근데 엄마, 언니가 안쓰럽진 않아?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받은 거잖아. 언니 대학 등록금도 사실 아빠가 낸 거라며. 뭐가 안쓰러워? 우리가 없었으면 지가 그렇게 편하게 대학이나 다녔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준비를 해야 할 때였어요. 손안에 쥐어진 증거들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읽고 사흘 뒤 새어머니가 정한 일주일 기한이 코앞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문자로 내일 오전 10시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유산 정리 끝내자고 보내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가방 속 증거 봉투를 만져봤습니다. 이대로 혼자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정태경 아저씨가 소개해준 박진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내일 제가 동행하죠. 변호사님, 혹시 새어머니 측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법정 상속분 청구는 민지 씨의 정당한 권리고 사기 혐의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상대 변호사도 이걸 보면 함부로 못 나올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고층 빌딩으로 올라갔습니다. 법무법인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자 비서가 안으로 안내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새어머니와 유진이 그리고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제 뒤에 선 박진우 변호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지야, 저분은 누구야? 제 변호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민지 씨 법률 대리인으로 동석하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박진우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 네.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민지 씨가 변호사를 대동하실 줄은 몰랐네요. 유산 분할은 중요한 법률 문제니까요. 당연히 준비해야죠. 우리는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어머니와 유진이, 김 변호사가 한쪽에, 저와 박진우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처음부터 팽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시죠. 김 변호사가 건넨 서류에는 아버지 재산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시세 8억 원, 예금 2억 1천만 원, 상가 한 개 시세 4억 원, 총 14억 1천만 원 정도였어요. 박진우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은 제가, 상가는 유진이가 가져가고, 민지는, 민지가 그동안 저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은 민지 씨가 수증받은 게 있다는 건가요? 제가 민지 대학 등록금을 4,200만 원 냈고요. 이자까지 계산하면 8,4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학 다닐 때 생활비도 제가 냈고, 집에서 먹고 자는 비용까지 하면 최소 1억 5천만 원은 되는데, 민지가 20년 동안 9천만 원밖에 안 갚았어요. 새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이 있어요. 그리고 민지가 저한테 매달 용돈으로 준 돈 입금 내역도 있고요. 아직 6천만 원 정도 빚이 남았죠. 그러니까 민지 씨가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박진우 변호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제시하신 등록금 고지서에 납부자 이름이 표기되어 있나요? 아, 그건 어머님께서 현금으로 납부하셔서 납부자 이름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어머님께서 직접 납부하셨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거네요? 뭔 소리예요? 제가 학교 창구에서 현금으로 냈다고요. 민지 씨, 준비한 자료 제출하시죠.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등록금 영수증 원본이 있습니다. 전부 아버지 이름으로 납부된 기록이에요. 그리고 고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도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 날짜마다 정확히 525만 원씩 고인 계좌에서 출금됐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서류들을 김 변호사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김 변호사가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대조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확실히 고인께서 직접 납부하신 기록이 맞네요. 새어머니와 유진이가 동시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제 돈이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돈 줘서 남편 명의로 낸 거라고요. 그럼 어머님께서 고인에게 돈을 주셨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같은 거요? 새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지 씨, 녹음 파일 재생해 주시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흘 전 집에서 녹음한 파일을 틀었습니다. 변호사가 등록금 영수증 같은 거 요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빠 이름으로 된 영수증밖에 없잖아요. 회의실에 새어머니와 유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변호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건 도청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자신의 집에서 직접 녹음한 건 적법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은 어머님께서 허위사실로 민지 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유진이가 새어머니 옷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새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지 씨 대학 등록금은 고인께서 납부하셨고 어머님은 이를 본인이 냈다고 거짓말하며 20년간 민지 씨에게 총 1억 7천만 원을 받아내셨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깨물으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변호사님,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절반, 자녀들이 나머지 절반을 균등 분할합니다. 어머님이 7억 5백만 원, 민지 씨와 유진 씨가 각각 3억 5천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민지 씨가 부당하게 지급한 1억 7천만 원도 별도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법정 상속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합니다. 민지야, 너 이렇게 나온다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제가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합의 안 되시면 법정에서 뵙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새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렇게 나오면 끝까지 싸울 거야. 네가 우리 가족 파괴하는 거야. 아니에요. 가족을 파괴한 건 어머니예요. 20년 전부터요. 며칠 뒤 박진우 변호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민지 씨,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무실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고인 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했는데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몇 년 전에 고인 명의로 된 오피스텔 한 채가 새어머니 명의로 증여됐어요. 오피스텔이요? 저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시세가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고인께서 암 진단 받기 직전에 고인 명의 적금 5천만 원이 해지되어 새어머니 계좌로 입금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정확히는 새어머니가 고인 명의를 이용해서 빼돌린 겁니다. 여기 증여 서류 보세요. 서명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서명이 평소와 달리 삐뚤삐뚤했어요. 제 추측으로는 고인께서 많이 편찮으실 때 서명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필일 가능성도 있어요. 대필이요? 새어머니가 고인 몰래 서명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가 암투병 하시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아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요. 간호사실에서 당시 아버지를 담당했던 간호사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 선생님 따님이시구나. 아버님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혹시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 새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 때문에 저희가 좀 힘들었어요. 간호사분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항암 치료 받으실 때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병실에 와도 눈도장만 찍으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아버님이 진통제 맞으면서 계속 사모님 찾으셨는데 사모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실 때 사모님이 서류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아버님한테 사인 받는 걸 봤어요. 아버님이 의식이 몽롱하신 상태였는데도요. 혹시 그게 언제쯤이었나요? 한 몇 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황이 너무 꺼림칙해서 기억해요. 바로 오피스텔이 증여된 시기일 거였습니다. 저는 간호사분께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아버지는 암으로 고통받으시면서도 새어머니한테 재산을 빼앗기고 계셨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태경 아저씨였어요. 민지야, 나 태경 아저씨야. 아저씨가 깜빡하고 전해주지 못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네? 뭔데요? 네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금고 열쇠 하나 맡겼었거든. 회사 사물함에 있는 금고래. 네 아버지가 나한테 본인이 죽고 나면 민지한테 이 열쇠를 주고 와이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저씨가 정신이 너무 없어서 깜빡하고 있었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태경 아저씨와 함께 아버지 회사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넘게 다니셨던 회사였어요. 총무팀에 말씀드려 아버지 사물함을 열었고 안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정태경 아저씨가 건네준 열쇠로 금고를 여는 순간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 아버지 필체로 민지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네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걸 남겨두신 것 같구나. 저는 회사 회의실을 빌려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안에는 두 개의 폴더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일지, 다른 하나는 문자 메시지 증거. 먼저 아버지 일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워드 파일이 열리자 아버지 문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999년 9월 15일 민지 대학 첫 등록금 525만 원 납부. 내 월급에서 냈는데 와이프가 친척들에게 본인이 지불했다고 했다. 바로 잡으려 했으나 나중에 혼자 불러 횡령 증거 보여주며 입 다물라고 협박당했다. 1999년 9월 16일 와이프가 명품 가방 230만 원짜리 구매를 강요했다. 민지 등록금도 내주는데 본인 가방 200만 원은 아까운 거냐며 협박. 거절했더니 회사에 내 횡령건 신고하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구매. 아버지는 20년 넘게 매일매일 기록을 남기셨던 거예요. 2004년 6월 1일 민지가 첫 월급 받아서 와이프한테 100만 원 송금. 와이프가 민지한테 등록금 빚 갚으라고 했다. 직접 따졌으나 다시 횡령건으로 입막음. 2018년 10월 15일 병원에서 진통제 맞고 의식 흐릿한 상태에서 와이프가 서류 들고 와서 강제 서명. 어떤 서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2019년 3월 20일 와이프가 적금 5천만 원 해지하고 본인 통장으로 보내라고 했다. 저항할 힘도 없고 와이프 말대로 하지 않으면 민지한테 피해갈까봐 무서웠다. 민지야, 아빠가 너무 약해서 미안하다. 일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넘게 매일 이렇게 기록하며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저는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증거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었어요. 적금 5천만 원 해지하고 내 통장으로 보내. 안 그러면 내일 당장 회사 가서 네 횡령건 다 말할 거야. 당신 죽고 나면 어차피 다 내 거야. 지금 좀 미리 정리하면 어때? 말 안 들으면 민지 인생 망치는 거 각오해. 문자마다 아버지를 협박하는 내용이었고 아버지는 그걸 전부 캡처해서 USB에 저장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파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작성하신 메모였습니다. 민지야, 무능력한 아빠는 이렇게나마 죽고 나서라도 이 증거들을 남긴다. 새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협박했는지, 어떻게 재산을 빼돌렸는지 다 여기 있어. 아빠가 약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 증거로 정당하게 네 몫을 찾길 바란다. 그리고 새엄마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아라. 이런 겁쟁이 아빠를 용서해줄 수 있겠니? 사랑하고 정말 미안하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야, 네 아버지가 정말 많이 괴로워하셨어. 이제 이 증거로 네 목 찾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USB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박진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20년 넘게 남기신 증거들, 이제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는데. 변호사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지와 새어머니의 문자 메시지 캡처 파일들을 보여드렸어요. 박진우 변호사님은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고인께서 20년 넘게 매일 기록하신 일지, 그리고 협박 문자 메시지까지 오피스텔 증여와 적금 해지가 모두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증거로 뭘 할 수 있나요? 일단 협박에 의한 재산 증여는 무효입니다. 오피스텔 3억 원, 적금 5천만 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어머니의 협박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일지는 새어머니가 20년간 사기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계산해보죠. 법정 상속분 3억 5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 1억 7천만 원, 오피스텔 3억 원, 적금 5천만 원, 총 10억 7천만 원입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빚쟁이 취급받으며 살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민지 씨가 원하신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
협박죄,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요. 변호사님, 이 증거를 새어머니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등록금 사기만 들통났지만 이 증거가 나오면 협박까지 밝혀지니까요. 합의를 원한다면 이걸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어머니와 조용히 합의할까? 아니면 끝까지 법정에서 싸울까? 하지만 곧 답은 명확해졌어요. 변호사님, 새어머니한테 이 증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결단 내리고 싶어요. 어떻게요? 협박으로 빼돌린 재산 전부 반환, 부당이득 전액 반환, 그리고 공개 사과. 이 세 가지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상대 변호사한테 연락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진우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씨, 상대 측 변호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네요. 증거 보여줬더니 완전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사무실로 오겠답니다. 저녁 6시. 저는 박진우 변호사님과 함께 회의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태호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뒤이어 새어머니와 유진이도 들어왔습니다. 새어머니 얼굴은 창백했고 유진이는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 제출하신 증거 확인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새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 파일들 어디서 났어? 네 아버지가 그런 걸 남겼을 리 없어. 아버지가 직접 남기셨어요. 회사 금고에 넣어두셨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전부 기록하셨더라고요. 새어머니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야. 남편이 아파서 정신이 좀 혼란스러웠던 거야. 오해요? 20년 넘게 매일 기록한 일지가 오해라고요? 박진우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돌려 새어머니한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새어머니가 보낸 협박 문자가 크게 떠 있었어요. 당신 죽고 나면 어차피 다 내 거야. 지금 좀 미리 정리하면 어때? 말 안 들으면 민지 인생 망치는 거 각오해. 새어머니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문자들도 전부 오해인가요? 고인을 협박해서 오피스텔과 적금을 빼돌린 게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변명이 안 됩니다. 협박죄로 형사 고소당하시면 실형 받으실 수도 있어요. 유진이가 새어머니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정말 감옥 가는 거예요? 조용히 해. 지금 그게 중요해? 새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네가 정말 엄마를 감옥에 보낼 거야? 우리가 20년 동안 가족이었잖아. 네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아버지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USB에 담긴 메시지로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USB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프린트한 거였어요. 민지야, 새엄마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아라. 아빠가 이 증거들을 남긴다. 네가 정당하게 네 몫을 찾길 바란다. 새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측 요구사항은 명확합니다. 첫째, 협박으로 빼돌린 재산 전부 반환. 둘째, 사기로 받아낸 1억 7천만 원 전액 반환. 셋째, 친족들 앞에서 공개 사과. 이 세 가지 전부 받아들이시면 형사고소는 보류하겠습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일주일. 일주일 안에 답 안 주시면 바로 검찰에 고소장 접수합니다. 새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공개 사과? 내가 그 집 식구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라고? 절대 안 돼. 그럼 법정에서 뵙죠. 거기서는 판사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될 텐데요. 새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일단 나가서 상의 좀 하시죠. 새어머니와 유진이, 김 변호사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박진호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민지 씨. 이제 선택은 저쪽이 하는 겁니다. 변호사님,
새어머니가 공개 사과를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하지만 감옥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결국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거짓말, 배신, 협박, 그리고 진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어머니한테 최후 통첩을 한 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박진우 변호사님은 조용한 걸 보니 내부에서 심하게 싸우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하셨죠. 저는 그 이틀 동안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박진우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 씨,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재산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친족들 앞에서 공개 사과는 하겠답니다. 뭐라고요? 돈은 안 주고 사과만 하겠다고요? 네.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10억 넘는 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친척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20년 동안 사기치고 협박해서 빼돌린 돈은 그대로 가져가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라고요? 저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부하겠어요. 재산 반환, 부당이득 반환, 공개 사과, 세 가지 전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제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새어머니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야, 나야.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엄마가 친척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돈 문제는 좀 넘어가자. 1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한꺼번에 내놔? 어머니가 빼돌릴 때는 한꺼번에 가져가셨잖아요. 그건,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 민지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아파트랑 상가는 엄마가 살아야 하니까 필요하고, 유진이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럼 저는요? 저는 20년 동안 먹고 살 돈 다 어머니한테 갖다 바쳤는데요. 그건 네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자발적이요? 어머니가 빚 갚아라, 은혜를 모르냐고 협박해서 준 건데요. 협박이라니, 그건 너무한 말 아냐? USB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낸 협박 문자도 전부 캡처되어 있고요. 새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네 아버지가 오해한 거야. 오해요? 당신 죽고 나면 어차피 다 내 거야라는 문자가 오해예요? 말 안 들으면 민지 인생 망치는 거 각오해라는 게 오해라고요? 민지야, 제발. 일주일 안에 답 주세요. 재산 반환, 부당이득 반환, 공개 사과. 세 가지 전부요. 아니면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의 기한이 지났습니다. 김태호 변호사한테서 최종 답변이 왔어요. 민지 씨, 상대 측 최종 답변입니다. 재산 반환은 절대 불가하고 공개 사과와 부당이득 반환만 하겠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하네요. 부당이득은 반환하겠다고요? 네. 1억 7천만 원은 돌려주겠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랑 적금은 절대 못 돌려준다고요. 안 됩니다. 협박으로 빼돌린 재산까지 전부 반환해야죠. 그럼 합의 결렬로 가는 건가요? 네. 대신 49제 날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요. 민지 씨,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새어머니는 재산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죠. 친척들 앞에서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보여주고 진실을 밝히겠어요. 새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오히려 새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친척들이 직접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법적으로 문제없게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49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일지와 새어머니 문자 메시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각 15페이지 분량의 인쇄물로 만들었습니다. 20년간의 거짓말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어졌는지. 49제 이틀 전 새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49제 날 이상한 짓 하지 마. 조용히 아버지 추모나 하자. 네가 뭔 짓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너무 불안해하셔. 49제 날 혹시 무슨 일 꾸미고 있는 건 아니지? 유진아, 너도 다 알잖아. 엄마가 뭘 했는지. 알아, 알아.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언니가 엄마를 완전히 망신시키면 나는 어떡해? 엄마 재산 다 뺏기면 나도 끝이야. 유진아, 그건 원래 네 거였던 적이 없어. 언니는 너무해. 왜 우리 가족 파괴하는 거야? 가족을 파괴한 건 엄마야, 유진아. 20년 전부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49제 전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내일 진실을 밝힐 거예요. 아빠가 20년 동안 기록하신 것들, 친척들한테 다 보여드릴게요. 아빠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새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49제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인쇄물과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정태경 아저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친척들 벌써 10명 왔어. 준비됐니?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거짓말, 오늘 끝을 낼 겁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49제가 열리는 곳은 아버지 장례를 치렀던 장례식장 내 추모실이었습니다. 저는 큰 가방에 인쇄물 30부를 넣어서 들고 갔어요. 추모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친척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정태경 아저씨가 저를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민지야, 준비됐니? 네, 아저씨. 형수랑 유진이는 아직 안 왔어. 곧 올 거야. 추모실에는 아버지 영정사진이 정면에 놓여 있었고 그 앞으로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총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오전 11시 새어머니와 유진이가 추모실에 들어왔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정태경 아저씨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일어나 아버지 영정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저는 묵념하면서 아버지께 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빠, 이제 진실을 밝힐게요. 지켜봐 주세요. 묵념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인쇄물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걸어다니며 친척들 앞에 인쇄물을 한 부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새어머니 친척들 앞에도 하나씩. 새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친척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남기신 진실이요. 새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갔어요. 큰아버지가 인쇄물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민지야? 아버지가 20년 동안 매일 기록하신 일지예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있고요.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추모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인쇄물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아버지 일지였어요. 작은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 형님이 등록금을 내셨는데 형수님이 거짓말을? 그게 뭐 어때서?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 아니야? 결국 우리 돈으로 민지 대학 보낸 거잖아.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지가 20년 동안 빚을 갚았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민지 키우고 돌봤잖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다 했어. 그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작은 고모가 인쇄물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들. 오피스텔 증여 서류에 오빠가 강제로 서명당했다고 적혀 있어요. 추모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큰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협박? 동생을 협박했다고? 웃기지 마.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간호한 사람이 누군데? 가족들은 뭐 하나라도 도와줬어? 어쩌다 한번 병문안 오는 게 전부였잖아. 친척들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새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형수님이 보낸 문자예요? 내 남편한테 보낸 문자를 니들이 왜 보는 거야?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야? 친척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문자도 있네요. 적금 해지시키고 몽땅 가져갔어요. 내 남편 돈 내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큰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동생이 암으로 고생하는데 재산을 빼돌렸어? 정신도 제대로 없을 때 서류에 사인을 받았다고? 내가 해준 만큼 받는 건데 도대체 니들이 왜 참견이야? 새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 집안에서 뭐 했는데 시어머니 간병하고 집안일 다 하고 남편 병원비 대고 형제들은 뭐 해줬어? 명절 때 와서 밥이나 얻어먹고 가는 게 전부였잖아. 작은 아버지도 인쇄물을 휘두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형님을 협박하고 조카를 속여서 1억 7천만 원을 받아낸 게 정당해? 1억 7천만 원? 내가 20년 동안 민지 돌보고 밥 해준 게 그것밖에 안 돼? 오히려 내가 손해본 거야. 큰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후회 안 해요? 오빠한테, 민지한테 한 짓이? 후회? 내가 왜 후회해? 나는 정당하게 받을 걸 받은 거야. 왜 너희들이 날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추모실이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이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너마저 나한테 왜 이래? 정태경 아저씨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딸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약해서 미안하다고 썼어요. 이 증거들은 친구가 목숨 걸고 남긴 겁니다. 남의 집안 사정에 참견 끝이지? 큰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동생 49제에 얼굴 들이밀 자격 없어. 뭐? 나가? 내가 왜 나가야 해? 나는 남편 49제에 온 정당한 배우자야. 작은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민지한테 받은 돈 전부 돌려주고 협박으로 빼돌린 재산도 다 내놔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해봐. 나는 아무것도 안 돌려줄 거야. 내 돈이야. 정태경 아저씨가 새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나가시죠. 지금 당장. 손 치워. 나 안 나가. 정태경 아저씨가 새어머니 팔을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새어머니가 발버둥을 쳤어요. 놔. 놓라고. 너희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무고죄로 다 감옥 보낼 거라고. 유진이가 울면서 어머니 뒤를 따라갔습니다. 너 이렇게 나오면 끝까지 싸울 거야. 한 푼도 안 줄 거야. 너희들 다 고소할 거라고. 정태경 아저씨가 새어머니를 추모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도 한참 동안 복도에서 새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추모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친척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큰아버지가 천천히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민지야, 내가 정말 몰랐다. 네가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지. 작은아버지도 제 옆에 왔습니다. 우리가 형님 병원에 있을 때 자주 못 찾아뵙고 그 사이에 저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 큰 고모도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 다 짊어지고 우리가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해.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아버지 영정 앞에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민지가 다 바로잡았어.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드디어 끝났어요. 아빠가 모아두신 증거 덕분에 진실을 밝혔어요. 이제 아빠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거짓말이 드디어 끝났으니까요. 49제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박진우 변호사님과 함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죄, 협박죄, 문서 위조 혐의로요.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새어머니는 결국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고 새어머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새어머니에게 제가 20년 동안 들인 1억 7천만 원 전액 반환과 협박으로 빼돌린 오피스텔 3억 원, 적금 5천만 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새어머니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중 자기 몫을 거의 다 토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저축했더라면 모았을 돈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처럼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어제 카페 한쪽 벽에 아버지 사진을 걸었습니다. 영정사진이 아니라 제가 대학 졸업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20년 동안의 거짓말은 끝났고, 이제 저는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지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시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한 여성이 아버지가 남긴 진실로 마침내 자유를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민지 씨는 지금 자신만의 카페를 운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짜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민지 씨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효도이자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 황혼의 편지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황혼의 편지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